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전략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고요. 제가 요새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좀 그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을 이제 죄악시하고 그러는 것도 문제긴 한데 상당히 그 이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좀 뭐랄까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이 많이 개입해서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이제 논문들을 읽어보거나 이랬을 때 이게 그 질투의 경제학이라는 게 우리 그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경제학 하시는 교수님들은 많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그것을 투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부동산 경제학에서 투기란 그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사실 그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비난하는 거는 그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불법만 아니면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경제학 쪽에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저 사람은 집을 여러 채나 가졌냐. 그리고 또 이제 세금으로라도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 이익을 보다니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제도랑 그 비교를 해보면 이 상당히 이런 얘기들이 그 잘못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 미국에서는 집을 몇 채를 가졌든 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그 공시가격도 낮춰주고 그리고 또 집을 여러 채 가졌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을 이제 임대주택 공급자로 그 간주하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왠지 그 집의 개수가 정이냐 불이냐를 따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질된 상태고 이게 고착화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들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나타났었죠. 뭐 1주택자가 갭투기를 한다. 근데 이 갭투기도 상당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투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이제 1주택자도 투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행위를 이제 투기로 간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히 지식인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게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질투에서 비롯됐다. 보면 이제 듀센베리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대소득 가설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절대소득,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득의 수준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위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투의 경제학에 대한 그 뭐 책도 있고 일본 학자는 그걸로 이제 책도 하나 썼고 그래서 이러한 그 질투의 경제학을 전에는 아마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웃어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배가 아파서 저렇게들 얘기를 하지 이랬는데 재밌는 건 그 재미라기보다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질투의 힘이 그 실제로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이런 특징이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타났고, 이거를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요새는 이제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굉장히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그 조기 대선 이후에 그 민주당에서 이제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옛날 같은 그런 정책이 규제 정책 일변도로 갈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의 그 한국 경제와 한국의 그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어떤 일반 대중들의 감정이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과거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그 제도를 움직인다는 게 일종의 그 행동 경제학하고도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규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어게인으로 가는 거죠. 사실 제가 26번이라고 해놨지만 뭐 개수를 이렇게 26번까지 세다가 멈췄었죠, 그 당시에. 사실은 다 체크해 보면 30번 가까이 됩니다. 2021년 2월까지만 지금 해놨지만 2021년 이후에도 몇 개를 이제 발표를 했었고, 제일 거셌던 건 2018년과 2019년,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요 대책들이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제일 문제가 이제 임대주택 공급자, 임대주택을 소유한 개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말을 바꾼 일, 그게 굉장히 컸고요. 그 정책 비일관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그 이후에는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제 비롯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대가 이제 임대사업자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한다 이래서 굉장히 강력한 세금 징벌적 과세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2019년 같은 경우가 이 12월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내에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는 정책이었죠. 이게 저는 그때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뒤에다 제가 서술을 했지만, 이게 자본주의 정책이 아니라 약간 봉건 시대의 정책이, 봉건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제 제한되는 거였고, 또 무조건 뭐 집주인, 뭐 재개발 재건축 쪽은 집주인들이 무조건 뭐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실거주 요건까지 있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개인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는 이런 정책이 이제 발표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다시 이렇게 되기 쉽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봉건 시대는 마르크스가 이제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얘기를 할 때 원시 공산제에서 고대 노예제로 전환될 때, 또 노예제에서 뭐 중세 봉건제로 전환될 때, 요 단계마다 하나씩 자유가 넓어진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때 이제 중세 봉건 시대에서 근대 이제 자본제로 이행할 때, 그때 이제 고대 중세 봉건제의 농로가 땅에 결박되어 있었는데, 즉 봉건 영주의 장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속박이 풀려서 도시로 자기의 노동을 팔러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두고, 땅에 결박되어 있던 부자유가 이동의 자유로 풀렸다, 이렇게 경제사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경제학설사나 이제 경제사 분야에서. 근데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토지에 결박되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6월 같은 경우가 2019년 6월에는 갭 투자를 대출 규제를 하고, 그때 또 심하게 가가지고는 또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와서, 그때 굉장히 뭐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 센세이셔널하고, 그때 얼마나 시장이 격하게 반응을 했는지 논문으로도 제가 한번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질투의 경제학이 실제로 26번의 부동산 규제를 낳았다고 봐야 되고, 사실 징벌적 과세라는 것도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윤리 그리고 감정과 구별돼서 분리돼서 시행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벌어졌었죠. 부동산 정책은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인간의 심리에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심리 지수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경제 심리 지수도 있고 부동산 심리 지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는 해야 되지만 그것에 이제 휘둘려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이후에 다시 이런 그 26번의 부동산 규제보다 어쩌면 더 강한 규제들이 발표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건, 그래서 26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결과는 어땠는가? 보시면 이게 이제 KB 부동산에 보면 그 KB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에 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있어요, 지역별로. 이제 아파트 평균 가격을 제가 2017년하고 2022년을 비교를 해놨는데, 2017년에 제가 요 가격이 아마 1월 가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그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26번의 규제가 있기 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9천, 즉 6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들어서는 그 26번을 거친 후 12억 8천, 즉 13억에 달하는 이런 그 수준으로 만들어놨죠. 거의 불과 18901, 아이고, 그렇죠. 5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실 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그 26번의 정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이때 보면 강남은 7억에서 15억, 그러니까 113%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KB 부동산의 공식 통계입니다. 강북은 4억 5천에서 10억, 즉 상승률이 12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강남 지역이 더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게 안정화 목표는 이제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이제 과열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문제는 사실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집값이 한 5억 수준, 6억 수준이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를 지금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영끌. 그래서 그때 한번 제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제가 2022년에 쓴 논문인데, 그 중단된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분석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시점에 정책이 개입되면 이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이 쭉 가다가 원래는 이런 그 정책 개입이 없었으면 점선을 따라서 쭉 갔을 건데, 가격이라는 게 정책을 개입하면 오히려 이렇게 뛴다는 거죠. 확 이탈을 해서. 그래서 이런 그 이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그 분석하는 그 기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의료 쪽에서도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뭡니까 그 의료 보장 확대, MRI 같은 거를 이제 다 이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게끔 했던 그 시점을 가지고도 이걸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개입이 없었으면 이용자 수가 폭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를 이제 이런 모형으로 잡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던 거는 2020년 8월 3일에 임대차 3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전세 가격이 저렇게 파란 선, 정책 개입 후 저렇게 급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그런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 개입이 없었다면, 저 반사실적 추세가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폭등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이제 꼬꾸라지는 게 있죠. 저 때는 이제 그 시장이 이재율 급등으로 그 매매 시장이 주저앉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그 측정을 할 때 뭘로 하냐면 이제 변동성, 분산을 가지고 이제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변동성을 이 논문에서 한번 같이 또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도 최고로 높은 그 변동성이 이 정책 개입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26번의 정책 개입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그런 변동성이 주택시장 안정을 오히려
해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 한국의 사회 현상은 정말 외국 나가서 그 이거 발표하면 굉장히 흥미로워들 합니다. 저희는 가슴이 아픈데 이때 그 사실 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고 이럴 때 정말 그 소득 없는 노인분들이 종부세 2천만 원, 4천만 원을 내려고 대출을 받아야 했던 그때에 다들 박수를 쳤죠.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 보면 이제 질투를 하는 거죠. 요 왼쪽 그림이 저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하나 그림으로 표현해줘. 그랬더니 그림을 저렇게 잘 그렸더라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 집값을 잡는다니까 다들 좋아했지만 이 여성분은 이제 노원구 살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자기네 그 지역까지 이 가격이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 개입을 너무 하니까 인근 그 지역까지 다 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종부세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다들 이제 굉장히 크게 당황을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때에 같이 맞물려 들어갔던 게 그 정책 개입 중에 하나기도 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게 그때 이제 설계가 돼서 시장이 침체되거나 말거나 시장의 변동성과 오히려 관계없이 계속 상승한다는 걸 가정하고 공시가격을 계속 증가시켜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표가 뭐냐면 각 지역별로 그 당시 제가 이제 분석을 했던 건데 시군구별로 종부세 대상 주택,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몇 개나 되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표의 숫자들이 다 그 개수예요. 강남구는 뭐 워낙 많았었고 2017년에서 2022년을 비교를 해보면 뭐 7만 8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2022년에 9만 2천, 뭐 2019년은 9만 7천까지 또 갔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날벼락 맞는 거죠. 4.4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그 노원구는 뭐 없다가 생겼고요. 없다가 생긴 게 더 큰 그 뭐랄까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동대문구도 저렇게 1200세대가 내게 되고 이때 아주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그 다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당시 정부와 함께 정의를 실현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질투라고 볼 수 있고 자기들이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세금 역풍을 본인들이 그 세금 역풍을 맞아 보면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노원구 동대문구 이런 주민들이 막 이런 인터넷 댓글에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면 그런 댓글 밑에 어떤 댓글이 줄줄이 달렸느냐 강남구 주민도 아닌데 노원구 주민이 자기 종부세 대상 됐다 그러니까 다들 내면 되잖아 부자 됐는데 뭐 이런 식의 반응으로 똑같이 강남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다들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광경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현실화 로드맵을 다시 살펴보면 이게 그래서 윤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 저도 국토교통부 그 정책에도 참여를 했고 그 현실화 로드맵을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 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죠. 다수석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석인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할 수가 없었고 사실 어떤 제도도 변화를 못 시킨 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시행령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현실화 로드맵을 그 멈추는 정도 그 수준을 이제 69% 계속 올라갔던 것을 이제 69%로 고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이제 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그랬었습니다. 이때도 정말 이상한 일이 정말 많이 났어요. 아마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건 조세재정연구원일 겁니다. 이 당시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현실화 로드맵을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보고서를 발표했던
박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윤 정부 들어서서 이 현실화의 로드맵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폐지 또는 개선해야 된다는 용역을 또 한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아 되게 괴로우시겠다 이랬는데 지금 그분은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어쩌면 다시 또 자기의 연구자로서의 주관을 또 한 번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대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식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알 수 있는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같은 경우는 정의구현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되고,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과표를 감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낮춰주는 것보다 주택 과표를 감산해 준다는 게 뭐냐면 공시가격 자체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재산세 감면 정도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게 다 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 복지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표 감산제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과표 감산제를 하고 있어요. 공시가격 자체를 낮춰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용될 때 이게 전체가 다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재산세 감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이 6억까지는 양도세가 없고요. 싱가포르 참 좋아하는데 민주당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빨리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걸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이제 소비가 활성화되고 특히 그 대형 뭐랄까요 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민간에서 하는 거를 독려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공이 개입해서 LH나 뭐 시도의 그 개발공사들이 참여해서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에서 창출되는 것이지 공공에서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공공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 그 민간의 일자리를 그 만들어내지 못하고 민간 기업들의 일감을 뺏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발표 의뢰 받으면서 바로 이제 또 한번 조사한 건데 따끈따끈하게 나온 건데 일리노이주에서 지금 시행하는 게 뭐냐 7세대 이상의 그러니까 7개 집이 7채 이상 있는 소유자가 그 만약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유지를 한다면 세입자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 재산세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러한 그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저렴주택 특별평가 프로그램인데 이제 평가가 이제 과세평가를 의미합니다. 그 저렴주택을 과세평가를 통해서 이제 과표 감산을 해준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 고가 주택 시장에서 그 임대료를 그 최소 15%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소유주가 건물을 개선하도록 해서 그 세입자들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면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것을 법률로서 발효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은 왜 이렇게 가격이 계속 변동성이 크고 급등하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규제와 징벌적 세금이 있게 되면 일단은 건설사가 공급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의 희소성이 강화되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급등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가 틀렸네요. 나중에 바꿔놓겠습니다. 이 가격 안정이 아니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시장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규제와 징벌적 세금이 또 어떤 현상을 발휘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집은 딱 한 채만 있어야 된다더라. 그러면 다들 서울에다가 사죠.
우리 지방은 몰락하고 수도권에는 계속해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본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럼 서울 주택의 희소성이 강화되고 가격 안정이 아니라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잡아보겠답시고 대출 규제를 하거나 레버리지는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부자가 매입 경쟁에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 대출, 부자 부모가 없는 이런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양극화는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의 경제학이 작동을 해서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반시장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좋을 리가 없죠. 양극화가 심화되면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는 붕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규제 완화가 왜 필요하냐? 공급 위주를 촉진해서 공급이 증가되고 기존 주택의 희소성이 약화되면서 가격 하락과 시장 안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역균형 개발 왜 필요합니까? 똘똘한 한 채를 그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뭡니까? 사라지게 하는 게 필요하는데 그 사라지게 하는 것은 더 큰, 더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완화를 하면 똘똘한 한 채도 사라집니다. 주택 개수로 규제하는 것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가격이 하락되고 시장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주택 보유에 있어서 그 현금 부자들과 매입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 보유 촉진 정책을 해야 되고 주택 보유 기회를 확대하면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우리 사회는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질투의 경제학은 약화됩니다. 약화되면서 어떤 생각으로 갈까요? 이제 인식이 전환되겠죠. 제도가 인식을 바꿀 수 있죠. 저 사람은 임대주택을 지역에 공급해 주는구나. 그리고 주택으로 자산 형성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며 사익 추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고 부의 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원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전략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전술을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앞으로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모두는 시장 중심의 효율성과 더불어서 이 공동체 자유주의, 즉 공동체적 연대를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녹아들어야 되느냐? 단순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LH는 무조건 영구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와 양도세 완화가 공급 위주를 촉진해서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대출 정책과 규제 정책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대출 규제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는 총재께서도 자꾸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그 담보대출 평가할 때 그 주택의 가치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의 신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 기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은행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행 이런 데서도 은행을 관리 감독을 할 때는 그걸 정확하게 하는지 이런 걸 감독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해줘라 해주지 마라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벗어나야 이게 정말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개발에 있어서도 정말 이게 참 과거에도 부족했고 앞으로는 이걸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균형 개발을 어떻게 할지,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때가 됐다. 이걸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하지 않으면 이 굉장히 장기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5분 동안 제가 간단하게 제가 시나리오 하나 만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모두 다 받고 싶어 해요. 저희 제자들도 청년들도. 대출 요건을 거기다 써놨는데 보시면
5억,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 자녀 있는 신혼부부는 뭐 한 6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주택이 5억, 6억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미 서울 그 아파트 시장에 그 하위 20%가 4억 5천입니다. 그 하위 20%가. 그게 무슨 얘기냐? 아마도 이미 그 5억 이하의 주택들은 20%,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을 못 받는 겁니다. 5억, 6억짜리 집에 대해서만 하라 그러면 이거 없는데요, 시장에. 예. 근데 어쨌든 만약에 뭐 저는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고 비수도권의 청년들은 그럼 어떨까요? 5억 아파트 대출을 청년 신혼부부라 그러면 론투밸류가 그 저 같은 사람은 뭐 50%지만 이분들은 80%까지 해줍니다. 대출 4억에 디딤돌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면 2.5% 금리고요. 30년 만기로 했을 때 이 원금 이자가 월 2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수령액이 월 500에서 600이고요. 저희 부동산 경제학에서 주거비는 소득의 30% 수준이어야지 그거 초과하면 어려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부부 합산 연봉이 6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대출 못 씁니다. 그래서 5% 이상의 대출을 써야 돼요. 자기 신용이 만약에 조금 안 좋다 그러면 8%까지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대안은 무엇이냐? 예, 그 혼인신고하지 않는 겁니다. 동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5억 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 연봉이 이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그 부부가 1억을 가지고 있다 치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안 하거나 뭐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남편이 디딤돌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부인은 어떡하죠? 연봉 5천인데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억 아파트면 어떻게 될까요? 10억짜리 아파트. 부인이 전세 대출 끌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가 이래서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우리 동거, 이혼, 이렇게 해야겠어. 그리고 전세 대출이 위험한 줄은 알지만 해야겠어. 왜?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갚을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 부모가 있다면 전세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불리할까요? 누가 불리하냐? 부자 부모 없는 현금 부자 아닌 청년들만 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다면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냐? 오늘 현재 저렇게 가난해질 결심. 난 1억이니까 대출 안 돼. 포기. 하지 말아야겠어. 가난하게 그냥 살아야지. 집 없이. 이러면 정의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끌어서 어차피 그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또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갭투쟁기 한다고 이제 손가락질하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불이에요. 불이. 정의가 아닙니다. 범죄자 취급을 하죠. 종종 국토교통부는 이거를 찾아내서 적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만든 건 다 규제 때문이죠. 사실 갚을 수 있는데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의는 무엇이냐? 진짜 정의는 불법을 하지 않는 방법은 현금 부자이거나 부모 찬스. 근데 부모 찬스 이렇게 끌고 가면요. 부모 세대가 노후빈곤이 와요. 그건 다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규제가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 몰락할 수 있고 그리고 현금 부자 없는 정말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니까 이런 게 양극화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규제가. 네. 그러면 부모 찬스 있고 현금 부자인 사람들이 만약에 10억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그래서 또 한 번에 또 26번의 부동산 규제로 시장을 장악하면 무조건 상승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점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시장을 장악하면 무조건 또 2배 상승하면 10억 평균 가격이 20억으로 순식간에 5년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자산 격차 심화되고 양극화 강화되죠.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야죠. 지금 헨리 조지스트들이 다시 지금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죽어라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걸까?
왜겠습니까? 대출 규제 때문이죠. 규제 때문이에요. 서울주택의 희소성은 공급 규제, 건설사 규제로 더욱더 희소성이 강화되고 계속 가치가 상승하고 대출 규제로 자가 마련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회 공정, 그리고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 누구에게? 현금 부자인 사람과 현금 부자 아닌 사람을 동등하게 세워줘야죠. 그리고 부자 부모가 없는 사람과 부자 부모가 있는 사람 동등한 출발선에 세워줘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왼쪽은 뭐냐? 5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좀 공급할 방법 없는지. 포용주택 정책, 제가 저번에 한번 중앙일보 그 칼럼에도 썼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정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이미 그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이 1억입니다. 1억. 제가 계산해 보면. 근데 이런 통계가 전국 통계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25개 시군구별로도 그 소득 통계가 있어야 정책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 통계도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정책을 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받쳐줘야 되고, 포용주택 정책으로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중산층 60%, 중위소득의 60%의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자기 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집이 몇 채나 되는지 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집들이 모자라다면 건설사를 규제하거나 공공이 뛰어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관치금융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대출 규제를 왜 제가 혐오하냐면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저렇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부실화가 안 된다. 아파트 대출은 막 아파요. 그런데 더구나 론투밸류를 상당히 낮춰놨기 때문에 이게 부실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느 쪽 대출을 열까요? 은행들이 토지 대출을 열어버립니다. 근데 토지 대출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대출이거든요. 그거는 가치 그 밸류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밸류 이상으로 대출해주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은행도 이자가 안전한 쪽에서 안 나오니까 위험한 쪽에서 자꾸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의 봉건 시대화는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예, 구매 가능한 저렴 주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포용주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일반 국민들을 다 기본주택 지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 기본주택은 남들이 봤을 때 딱 보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사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갇히게 돼요, 사실은. 이걸 옛날에 저희도 이제 한성브리프에서 한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기본주택은 그 단점이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좋은 입지, 선호 지역에다가 싼값으로 공급을 할 수 없거든요. 뭔가 연료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나요? 아닙니다. 국토보유세가 연료입니다. 토지이익 배당제. 즉,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옛날에 뭐라 그랬냐? 상위 20%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서 하위 80%에게 주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언어를 싫어하니까, 용어를 싫어하니까 토지이익 배당제로 이름을 바꿨죠.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그때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상위 50%였습니다. 사실은 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50%한테 걷어서 하위 50%. 이건 거의 그냥 갈라치기해서 이게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거의 핵심은 뭐에 있냐면 누구한테 뺏어서 누구한테 준다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세금을 못 냈을 때가 중요합니다.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득 없는 노인들에게 돈 낼 수 없지요. 아파트가 깔고 있는 대지 지분으로 내십시오. 20년 만에 토지가 모두 다 국가에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시간 흐른 뒤에 토지 국유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유재산 제도와 우리나라의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아주 무서운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계속되면 이쪽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월세 소장농의 시대로 온다. 누구도 집을 갖지 못하고 다들 매일매일 저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까 계속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키워드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적 연대, 자가보유 그 촉진 정책은 그 청년들과 중위소득 60%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죠. 이걸 설계를 해야 되고 시장이 작동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